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로 동화 작가이신 임정진 선생님의 한국 그림책에 나타난 어린이의 모습이라는 발표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는 한국 그림책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작가들이 그려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비학술적인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걸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그림책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림책을 많이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또 도서관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 때였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다행히 난 체온 체크만 하면 들어가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구리 목골 한옥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볼 수가 있는 그런 한옥형이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그냥 막 꺼내서 보면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조사하기가 편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그림책을 쭉 보면서 한국 창작 그림책만 봤는데 이 도서관이 비교적 신간 위주로 많이 책이 이렇게 수서가 되어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나눠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걸 깊이 분석하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게 천진난만하게 즐거운 어린이를 보여준 그림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홍 보자기 춤을 출 거예요.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이런 그림책류가 정말 아주 행복한 어린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방종한 하늘 그 어린이집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린이들이 이런 그림책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아주 단순한 보자기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또 나는 춤을 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발레 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즐거운 몸 동작으로 스스로 그런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어린이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게 뭐 요 도화지에 그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붓으로 물감을 신나게 뿌리면서 여러 가지 색을 경험하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진짜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그림은 또 특히 이수지 작가가 또 그렸던 그림이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도 그런 그림 그리는 어떤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책 중에서 그 외국의 디자인과 교수님이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는 학교에 가서 언니 오빠들한테 뭘 가르쳐?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면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친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동그라지더니 그 언니 오빠들은 너무 불쌍하구나. 어떻게 그림을 못 그릴 수가 있어. 그거를 아빠가 가르쳐야만 그리다니. 나는 이렇게 잘 그리는데. 그러면서 막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분도 하신 말씀이 우리는 태어나기를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예술가로 종합예술인으로 그나말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점점 크면서 나는 이래서 노래를 못해. 나는 이래서 그림을 못 그려. 나는 이래서 춤을 못 춰. 나는 이래서 글을 못 쓰고 나는 이래서 얘기를 못하고 나는 이래서 연기를 못해. 점점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애들은 타고난 예술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행복한 어린이만 또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른과 맞서는 어린이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달려토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나온 책이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나오고 한국에 나중에 나온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경마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먼저 못 나온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출판사들이 경마장 나오는 걸 어떻게 어린이 책을 만들어? 이런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린이는 말이 좋아서 경마장을 간 거예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근데 그 경마장에 온 수많은 어른들은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몇 등을 해서 내가 얼마를 따느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얘는 어른들은 이상하네. 왜 말을 안 좋아하고
말이 1등으로 들어왔나 2등으로 이것만 왜 막 화를 내면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나의 독상동 같은 경우에는 유인실 작가가 글을 쓰시고 오승민 작가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는 이제 유인실 작가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독산동에 사는데 그 당시 그 옆에가 다 공장지대였죠. 그래서 나는 공장지대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또 옆집 언니 뭐 다 그 바로바로 옆에 있는 작은 조그만 공장들에서 다 일을 하고, 우리가 놀다가 글로 가면 우리 먹을 것도 챙겨주고 서로 그 온 동네가 서로 일하면서 서로 아이를 같이 기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살기 나쁜 동네는 어느 동네냐 이렇게 했는데 공장이 많은 동네가 나쁜 동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충격을 받고죠. 나는 우리 동네가 너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왜 공장이 많은 동네가 살기 나쁜 동네로 그게 정답이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가 막 슬퍼하니까, 다행히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가 공장 지대에서 살아서 네가 우리 동네를 제일 잘 알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맞는 거고, 그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데 살아보지 않아서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른들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어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반발할 줄 아는 어린이들을 또 한번 그림책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한 그런 또 어려운 어린이들도 상당히 그림책 속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달에는 여기서는 계속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빚을 많이 져서 도망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를 학교에 보내면 빚쟁이들이 학교를 찾아올 위험이 있어서 아마 애를 학교에 못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차 안에서 살면서 아빠가 막 미안은 하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꼭 학교 보내줄게, 또 한 달 지나면 다음 달에는 꼭 학교 보내줄게, 그런 상황을 견디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서 남의 집에 말하자면 진짜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얹혀 사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가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를 버린 그 긴 시간 동안 그 기간을 견디면서 묵묵히 그걸 참고 있는 어린이가 나오고요. 이 하늘정원은 이제 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어느 옥상에 옥탑방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서 이제 살게 된 어린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행히도 그 옆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분을 기르시고 이런 분하고 같이 그런 식물을 기르면서 마음의 어떤 치유를 받고 희망을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린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은 어린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른도 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린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들은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여기서 떼쓰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이 상황이냐고 부모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굉장히 묵묵히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견디는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처리 들은 그런 어린이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실은 이럴 때 막 화를 내고 아니면 막 앙탈을 부리면서 왜 나는 뭐 학교를 왜 안 보내주냐, 왜 나는 내가 살던 그 피아노도 있던 방은 어디로 갔느냐 막 이러면서 막 철딱서니 없이 막 그랬어야 되는 나이의 어린이거든요, 실은. 근데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묵묵하게 그 순간들을 견디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죠. 근데 뭐 누구나 어른도 실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린이들은 더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검은 행복이라는 그림책은 이 윤미래 씨의 노래 가사예요. 이분이 가수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미군으로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엄마하고 결혼해서 말해주면 예전에 다 호녀라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기는 피부도 검고 이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친구들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노래 가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노래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일을 노래로 만들고 이게 또 그림책으로 나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지금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의 어떤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그림책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노래로 또 그림책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확산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윤미래 씨가 어쨌든 어린이들이 볼 때는 인기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자랐지만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롤모델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또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우주로 간 김땅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믹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막 상상으로 어디도 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없어지면 다 나를 찾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졌다고 다들 막 걱정하면서 나를 찾았으면 그게 바로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이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어린이들의 그런 심정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떤 심정이 잘 나타난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이 볼 때 너무 쉽게 야 니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해주는 밥 먹고 해라는 공부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근데 그렇지 않죠. 어린이들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죠. 그래서 이 나무가 사라진 날의 나무는 어린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가 어느 날 너무 엄마의 그 공부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잔소리 이거에 이제 너무 이제 괴로워서 어디도 가지도 말고 의자에만 앉아 있으라. 얘가 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의자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병원에도 갔다가 막 친구들도 만났다 이러다가 얘를 숲에다가 놔둬서 얘가 다시 아이로 되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어린이들이 숲에서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빠와 나에서도 이 아이가 아빠더러 얘 뭐하고 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계속 협박을 해요. 네가 이러면 나는 이래서 못하고 뭐 이래서 못하고 계속 협박을 하면서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같이 나가 놀기는 해요. 그런데 실은 어른들의 그 비겁함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같이 놀고 싶어 하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런 것도 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압박 때문에 얘가 어느 날 막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어린이들은 스스로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에 딱 맞는 그 그림책들이 이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두 못하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자전거도 빨리 못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그림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책들을 어린이들하고 같이 보면 아마 어린이들도 스스로 나도 뭐도 할 수 있고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돌 씹어먹는 아이는 원래 동화책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림책으로 나왔고 또 이게 희곡집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버전이 나와 있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돌 씹어먹는 아이 그림책의 그림은 또 세르주 블루크라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책 화가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돌 씹어먹는 게 진짜로 돌을 씹어먹는다라는 얘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취향을 나는 그거를 계속 숨기고 사는 그런 어린이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밝히고 나니까 실은 누구나 그런 숨기고 싶었던 어떤 독특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리반 장렬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예전에 프라모델이라고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뭐 만드는 장난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장렬이라는 아이고, 이 아이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얘를 좀 왕따 시켰는데 얘가 결국 그걸 잘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애들이 얘하고 노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얘한테 그거를 배우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다른 장점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철든 어린이가 또 나오는 그림책들이 있는데 부모를 응원하는 어린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린이들을 볼 때는 오히려 좀 슬퍼요. 아, 얘가 그냥 철없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철이 들었나? 그런 어린이들도 나오는. 그래서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그림책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엄마는 태양의 여자예요. 이것도 엄마가 트럭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선블록 크림도 사주고 우리 엄마 되게 멋있어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딸의 지원을 받는 엄마라면 그 고생이 고생처럼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연의 교감과 또 즐거워하는 어린이. 그러니까 아까 그 천진난만한 어린이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결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 속에서 어떤 행복을 찾는,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래서 특히 비 올 때 어린이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그림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소개는 2개만 했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비 오는 날 맘대로 나가서 비를 맞아보지 못하게 엄마들이 막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림책에 나온 걸 보고 어린이들이 해방감을 느낀다라는 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 못 나가게 하고 좀 추우면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런 그림책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자수 그림책인데 이것도 자연 속에서 숲속을 거닐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너는 태어났으니까 너는 축복이야. 너는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미 너무 큰 일을 한 거야 라고 어린이들을 정말 하늘처럼 대우해주는 그런 그림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장이 콩콩콩, 그 다음에 새해의 아기, 이런 그림책들을 보면 어린이는 탄생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요거부터는 자료집에 안 들어가요 있는 그림책들인데요. 독립심을 키워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대가 있죠. 그 유아들이. 그래서 뭐만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럴 때 있죠.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그림책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7살에서는 7살 되면 어린이들이 특히 자기 형아 됐다고 막 말하거든요. 그런 어린이들 나오고 혼자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가 하면 또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관계들을 배우는 그런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래서 언니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재미나게 나오는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으로서는 좀 이상한 결론이지만 너무 좋은 그림책이 많이 묻혀 있구나.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림책을 어떻게든 좀 많이 알려야겠구나. 이게 특히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 어떻게든 더 많이 알려야겠구나. 그런 앞에 제가 조사한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캐릭터가 좀 아쉬운 캐릭터가 많아서 좀 캐릭터가 좀 분명한 캐릭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그림책 속에 환상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린이 찬미 지금 여기 1층에 그 원고지처럼 돼서 거기도 쓰여 있던데 그 어린이 찬미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그리고 특히 저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읽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정진 선생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화 줄거리만 요약해 주셔도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계속 더 많은 동화 얘기 듣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션 2의 두 번째 발표로는 경상국립대학교 최미선 교수님께서 한국 아동문학의 서사미학 100여 년 전 어린이 인물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동문학 서사미학에 대해서 발표에 참여하게 된 최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학술 심포지움에 참여하게 돼서 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 임정진 선생님이 그림책을 해주셔서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례를 살펴보면서 그 글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00년 전 한국 아동 문학에서 소녀 인물들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아동 문학, 특히 또 아동 문학이 지향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또 아동 문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그런 문학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2장에서는 아동 문학과 에코페미니즘의 어떤 담론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과 아동문학 정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통합점을 이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장에서 100년 전 아동문학에 나타난 소녀들의 행동 양상을 살피게 됩니다. 그 행동 양상에서 에코페미니즘의 그 정신과 어떤 접점을 이루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근대 아동문학이 100년을 맞고 있는데 100년 이후에 아동문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까, 그런 점으로 저의 논의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문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화라는 명칭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양식이었고 새로움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되었습니다. 100년 전 아동문학은 아동문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의 그 힘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화운동으로 시작된 그 아동문학운동은 어린이를 인격체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었고 또 어린이, 이 소년을 미래의 세대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이제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도 동등한 그런 의미로 이해되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프와 방정환 선생의 그 어린이 문화운동은 근대 아동문학의 어떤 토대가 되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저는 그 상생과 통합이라는 그런 압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원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에코페미니즘은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성, 여기에서 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의 큰 전략은 돌봄과 나눔, 이 상생의 논리에 의거해서 전개되었는데 통문학의 방향성과 어떻게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문학의 어떤 본질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동문학은 그 영혼의 문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일반 성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영혼의 문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은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생명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무엇인가 아름답고 참된 것을 주려는 그런 의욕이 담겨 있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하는 문학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동문학 그 이론 교과서가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의 그 큰 전략은 돌봄과 나눔에 있다고 봅니다. 그 약자를 살려낼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공생의 원리, 이것을 여성 운동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기체적 세계관은 강자와 약자를 불문하고 생명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사고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에코페미니즘의 그 지향점은 생태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과 같은 맥락이 있고 본질적 아동문학과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의 그런 그 이론과 또 그 아동문학의 본질적 요건들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코페미니즘의 논리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상생과 통합의 논리라는 것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코페미니즘을 주창한 두 분의 그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다나와 미스 마리아입니다. 반다나 시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도의 그 세계적인 환경사상 운동가이죠. 핵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과학의 어떤 문제점을 그 반성하는 데서 이분은 그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림 파괴를 하는 이런 운동을 반대하고 있고 종자주권 지키기 이런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죠. 그리고 농민 또 빈민 여성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의 페미니즘 이론가입니다. 환경 문제 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다른 세계에 있던 이 두 분의 학자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 자, 그분들은 제2세대 페미니즘 따라잡기를 비판하는 데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잡기 이론은 그 이제 저희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남성을 그러니까 경쟁적인 그런 논리로 그 능가하기 위해서 극복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적 사회에 있는 그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그런 난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반다나와 미스 마리아가 어떤 통합점을 이루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대 소녀의 그 인물들의 그 통합적인 그런 행동 양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년 전 소녀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식민지 시대의 백성입니다.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중적 난관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어린이 잡지에서 그 여학생 소녀들 그 어린이를 읽는 독자 소녀들을 소개하는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재능 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어린 여학생 소녀들을 소개하고 있는 일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전적인 그런 그 현모양 처형의 여성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회화된 여성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주로 소개하는 그런 서사 이야기도 이제 잔다르크와 같은 이런 구국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국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화기의 역사 소설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특히 그 점에서 어린이에서는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라는 그 용어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그 서사 관습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저는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서사의 그 100년 전 작품에 나타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은 다만 약자로만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적극적인 데다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능력조차도 사실은 참 탁월하다고도 할 만한 용감성과 대담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녀들로 크게 예를 들자면 최병화, 고향의 푸른 하늘에 있는 정숙, 정희, 그다음에 이중의 눈물의 치맛감에 있는 정옥과 보학, 마혜송의 결의남매에서 보이는 순희, 그리고 민봉호의 거룩한 마음에 있는 정순, 이들을 예로 한번 들어서 이들의 행동 양상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나라 잃은 백성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소녀들, 100년 전 소녀들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최병화 선생은 이제 서울태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희 전문을 이제 졸업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향의 푸른 하늘은 동아일보에 이제 사회가 연재되면서 시작된 그런 소년 소설입니다. 만주, 몽고,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 대자보라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소업 도시에 정희와 정숙 자매는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병원비, 약값을 갚기 위해서 러시아인 가정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인 가정의 그 에밀코와 벨코프라는 이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사촌간인데 보름날 밤이면 특별한 그런 가족 행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얼빈으로 이 두 사람이 보름밤에 하얼빈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1분 정도의 간격으로 대련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희와 정숙은 이 아저씨들, 아주머니를 보내주고 우리가 저 대련으로 가는 기차를 간발의 차이 그걸 이용해서 타고 탈출을 하자라고 도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자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 대자보라는 지명은 우리가 그 무진기행 이런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실제 지명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 지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몽고 이런 국경지대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그 아저씨들을 보내주고 기차가 떠나야지만 자기들이 그 기차를 대련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잖아요.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가 떠나고 난 뒤에라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발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차가 떠나는 걸 보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기차에 올라타고 그리고 이제 경성으로 이제 그 많은 대륙의 그 기차들을 옮겨 타면서 경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귀환의 서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중 선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선생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제 작가이시고 부산에서도 이중 문학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중 선생이야말로 또 아동문학에서의 그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은 못하는 게 정말 뭐 서예, 조각, 정말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그런 솜씨, 재주를 가질 수 있나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중문학관에 가면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진면목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중 선생은 그 눈물의 치맛감이라는 이제 그 단편 그 소년 소설을 그 신소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옥과 보학이 보여주는 우정은 참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옥은 이제 학교에서도 알려진 그런 제주꾼 소녀인데 보학은 너무 이제 그 병약해서 학교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학을 돕기 위해서 정옥과 그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추석날 밤에 우리가 공연을 해서 어른들로부터 공연비를 받아서 보학을 도와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옥 자신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변변한 치마 하나가 없어가지고 누더기 치마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결론에 가서는 그 누더기 치마일 망정 내가 이 친구를 돕는다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눈물의 치맛감 에서 말하듯이 그 누더기 치마를 입고 멋진 공연을 해내고 선생님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내고 친구를 또 상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사입니다. 그러면 민봉호의 거룩한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과 그림을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실었습니다. 지인 중에 그 사과 농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잘 익은 사과가 빨갛게 익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드에 사용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정수는 과원의 그 집의 딸입니다. 이제 우리가 딱 알듯이 이제 제법 이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옥향인의 집은 아침에 끼니를 끓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오니까 그 옥향이가 오빠로부터 가원에서 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금방 알 수 있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가수원에 사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오빠가 이 못된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이제 불같이 이제 옥향이를 이제 폭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순이가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나서서 오빠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 오빠의 손길로부터 이제 옥향을 이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에서 이 정수는 가난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 타자와 대항하는 주체적인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반대를 하지만 자기의 광에 들어가서 그 쌀을 이제 자루에 담아서 옥향인이 집에 전달해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예송 선생의 그 결의 남매를 보려고 합니다. 마예송 선생 이 슬라이드 사진은 아마도 마종기 선생의 그 저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드님 마종기 시인이 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책도 발간했습니다. 마예성 선생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근대 한국 아동문학의 창시 이런 작품들을 보여줘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결의남매는 아주 독특한 기획으로 연재된 그런 작품입니다. 오인동무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 중에서 1회가 이제 결의남매입니다. 여기에서는 5명의 그 소년 소녀가 굉장히 이제 서로가 우리가 협력해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의 소년들이 우리가 하나이면 힘이 없지만 그래도 뭉치면 어떤 문제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런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우연히 만났지만 도원의 결의를 맺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돕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순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오사카로 떠나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는 우선 먼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이제 떠납니다. 과감하게 아버지를 찾아서 오사카로 떠나는 그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4명이 남은 소년들은 다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사람이 또 협의를 해서 순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사카를 가고 그 우여곡절 끝에 또 일본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 순이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서 구출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순이가 중심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만 1회에서는 순이가 굉장히 과감하게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한 것, 부모를 위한 것, 이 이타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소녀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00년 이후에 우리의 아동문학은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진정한 아동문학 그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양상들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서 보여준 그런 돌봄과 나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전쟁이 나서 지금 고아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전쟁 나면 가장 피해받는 것이 어린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국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돌봄과 나눔이라는 이 정신은 우리 아동문학이 함께 가야 될 정신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원고를 정리했고 100년 이후의 아동문학의 지향점은 어디일까 이런 의문을 답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민선 선생님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곧 뒤이어서 앞서 발표해주신 임정진 선생님과 최미선 선생님의 글에 관해서 김연희 작가님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최배은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방금 최미선 선생님 발표를 듣고 떠올린 생각이 있는데요. 네, 준비가 벌써 됐군요. 최미선 선생님 발표도 너무 재밌었지요, 그죠?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제 말은 줄이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연희 작가님께서 임정진 선생님 발표문에 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김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논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나.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쭉 앞에 하신 분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방정환의 어린이로 자란 사람입니다. 아까 김용희 선생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자라는 환경이 한 반에 98명, 그것도 도심 속에서 그 콩나물밭에서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른과 맞서는 아이로 자랐는데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보통 학교 선생님들과 제 이웃의 어른들은 제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줬던 것, 그리고 그 허름한 동네의 아이들이 저에게 선생님은 뭐 하세요? 그랬을 때 저는 책 한 권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한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어린이 연극 같은 거 학교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애한테 나는 작가야 그랬더니 그 애가 제 손을 잡으면 선생님 책 나오면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시원한 책을 한 권도 못 냈지만 항상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작가라고 어디서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방정환의 어린이 그 얘기를 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맞서는 어린이였으니까 이게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맞선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토론이라는 게 맞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제멋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정진 선생님 거를 굉장히 신나게 논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그 예로 그 1장 그림책 속 어린이 선생님 책이 그 분류가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까지 못 보던 분류.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헌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류를 해서 굉장히 제가 그게 새롭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토론이니까 제1장 그림책 속 어린이 중에 8번 자연과 교감으로 즐거운 어린이에 관한 그림책에서 선생님들이 이 책들이 뚜렷한 줄거리를 말하기 어려운 구성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노랑나비랑 나비랑 가지고 이제 나랑 이걸 가지고 말해볼까 해요. 책 표지에 어린이와 노랑나비가 이제 그게 그림이 전달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림 작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양과 색으로 아이와 노랑나비가 숨바꼭질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여러 꽃과 나비에 대한 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의 발이 걸어가고 있어요. 꽃이 움직이고 나비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글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서의 색과 선, 그리고 여백, 그림의 시선 등등 다채로운 그림책의 시각적 서사를 통해서 대우주의 뇌신경 말초는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다는 방정환 선생님이 그리는 어린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 한국 그림책 작가들이 보완하면 좋은 점, 저는 이거 선생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독창적인 캐릭터 연구, 그다음에 아주 정말 다양한 소재 연구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그림책의 역사는 짧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역량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쬐끄만 활동을 하고 있을 뿐 도서관 초청 강연, 북토크, 전시 이런 것은 소수 작가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책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만으로도 대부분의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문화에 편입해가는 거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들 개개인의 노력 외에도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그럴 필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처럼 국가 정책으로 작가들이 전국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일 어린이 일 작가가 만나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한국 그림책에 대해서 그 임정주 선생님의 폭넓은 이해와 우리 그림책 작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주신 이런 애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인 작가님께서 크게 두 가지 토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책은 그냥 일반 동화책과는 다르게 그림 플러스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전달하는 어떤 서사,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에 너무나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임정진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 말씀하신 것에 별다른 무슨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는 되게 힘든 그런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림책 연구하시는 분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또 그림책 속에서 텍스트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져야 되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거는 연구자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인물 그 직업 그거 선택하는 거에 그림책 작가가 새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림책 작가들이 그동안 그냥 동화 작가 아니면 화가 이런 거밖에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이 드디어 네이버에 등재가 된 것도 정말 수없이 계속 그걸 건의해서 처음으로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림책 읽는 아이라는 행사를 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어청에 그 지원을 받아서 매달 했었어요. 그래서 푸르메 어린이재단 병원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때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을 소개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런 행사가 좀 재개됐으면 좋겠다라고 관장님 듣고 계시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히 서울대 국어국문과에서 아동 청소년 문학 반드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자들의 저력이 밑에 바탕이 되고 거기에 또 창작자들의 연구가 또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또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역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동화책 별로 안 읽고 졸업한다고 들었거든요. 교육대학교 선생님 좀 많이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한국의 좋은 그림책, 좋은 동화책 많다라는 거 항상 소개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읽고 나가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따가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아동문학 서사미학 100여 년 전 어린이 인물에 관한 토론에 대해서 최민선 선생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최배운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문학 연구하고 있는 최배은입니다. 제가 아동청소년 문학을 연구하면서부터 어린이날이 오면 꼭 제 생일을 맞은 것처럼 괜히 들뜨고 기뻐요. 제 생일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꼭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앞에 이제 음악 선물부터 해서 너무 좋고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매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이제 선물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토론은 이제 토론문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실천과 관련된 발표들을 해주셨는데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가장 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1920년대 아동문학의 소녀 인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해서 소녀 인물의 가치와 의의를 논증하고자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미 그 2014년에 이 소녀 인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원래 학위 논문에서는 소년 인물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소년 인물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작품상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80%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고 나서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소년을 알기 위해선 소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론적인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남성 작가 그리고 소년 주인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문학의 소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소략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미선 선생님의 연구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에코페미니즘도 말씀하셨고 또 서사미학도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러한 좀 이론적 정밀함이 필요한 연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모호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먼저 이제 에코페미니즘 관점인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에코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생태적인 관점과 그리고 가부장제를 극복하는 에코와 페미니즘이 말하는 그 두 가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선생님의 분석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은 에코페미니즘을 이제 주로 상생과 통합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전략으로는 돌봄의 개념을 가지고 돌봄과 상생의 의미로 이제 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에코페미니즘이 아니어도 굳이 에코페미니즘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분석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은 이제 돌봄에 대해서도 그 제가 좀 작년에 좀 연구를 했는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에코페미니즘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뭐 의학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지금 돌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에코페미니즘이 충분히 나타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주로 분석하시는 것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소녀들의 연대와 용기, 지혜 그리고 저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왜 굳이 에코페미니즘을 가져와서 분석하려고 하시는지 그냥 에코페미니즘 버리고 그냥 그렇게 소녀만 분석하셔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장에서 이제 3장이 구체적인 그 작품 분석인데요. 소녀 인물의 통합적 사고와 행동 양상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사건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에서 이제 소녀들의 사고 방식이나 뭐 그런 사고가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국 이제 근대 아동 문학 속 소녀 인물의 특징을 발견하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돌봄과 상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소녀만이 아니고 근대 아동 문학 속 소녀 인물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마지막 웃음 그리고 경순의 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 성경린의 경순의 병은 12살짜리 오빠가
4살짜리인가 그 어린 여동생을 혼자 키웁니다. 고아인데 부모도 없는데 얘가 무슨 그 관광 안내원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이 하면서도 그 어린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거의 갓난아기부터 키워왔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입양을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입양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무리스럽게 키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소녀 인물의 특징으로만 잡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연구를 주로 아동문학 전반을 갖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 원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어떤 소녀 연구에 대한 그 기존 연구를 잘 검토를 못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 두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그 소녀 인물 캐릭터를 너무 약자라는 그 판단을 갖고 받고 이게 선입견에서 비롯된 해석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제기는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또 그 작품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인물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용기가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들을 구출하고 타인도 구출하는 소녀인데 여기 중에 보면 마지막 결의 남매에서 소녀 인물 순이는 제가 보기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순이의 처음 모습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순이가 나오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남자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순이는 납치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남자아이들이 이 순이를 구해주는 서사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인물인데 여기서 같이 하는 거는 좀 논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동문학과 에코페미니즘의 연결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제나 영원한 영혼의 고향인 동심, 이제 동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동심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본질주의적인 생각이신 거죠. 근데 물론 저도 아동문학을 처음 연구할 때는 거기 깊이 동의하고 깊이 공감을 했지만 그 점점 공부를 하면서 실은 이런 아동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 원래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또 억압하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심이나 뭐 아동이나 청소년의 어떤 이상향을 구하는 것보다 현재 그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그러면서 더 필요한 그 진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표현해 보면 이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없다고 하셔서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배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몇 가지만 조금 인상 깊었던 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그러니까 생태주의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여성주의 가부장제 극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유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에코페미니즘을 단순히 돌봄과 상생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이 생태주의 그리고 여성주의라고 하는 강조점이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돌봄과 상생이라고 하는 이 발표문에서 주로 얘기된 특징이 단순히 여성 아동 그러니까 소녀의 특징만이 아니라 어린이 문학 전반에서도 잘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동심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점, 동심을 어떤 선천적인 것 내지는 선험적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동심은 이렇다,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배원 선생님 그 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에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자료집을 열어보고 토론문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 토론문을 전송해서 다른 분이 대독해 주실 수도 있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제 잘 오게 되었습니다. 최변 선생님 이제 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그 본질적인 아동문학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의 어린이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그런 선언적인 그런 이미지 개념의 그 어떤 문학이라는 이 형이상학적인 그 양상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토론을 보면서 그냥 제 답변이 꼭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가 힙합을 듣고 있고 BTS 음악을 듣고 있지만 또 언제나 다시 클래식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또 그 한 영역이지 않는가 이런 비유로 제가 답변을 하면 최변 선생님의 질문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비유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조원숙 선생님 그 전에도 최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윤숙 선생님의 논문도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그 연구자 중에 한 분인데 조금 더 찾아보고 그 현실의 문제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아동문학이 가지는 영혼성, 또 모든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본성 이것만은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제가 답변으로 드리지만 제가 연구할 때는 꼭 참고해서 선생님 견해를 잘 꼭 참고해서 제가 논문 쓸 때에 지침을 한 번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해필이면 돌봄과 나눔이 많은 곳에서 이론이 있는데 에코페미니즘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정할 때 연구자들의 그 하나의 순간의 판단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조금 그 점에 이 생태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 많아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었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의 그 정신, 돌봄의 정신 두 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웃음, 고난의 마지막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인의 경순의 병 이것을 보면서도 저도 이 신소년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빠가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그 제법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집에서 양녀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인네, 약간 노인네겠죠? 이 노인네의 애완물로 내 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 가난한 오빠가 그 어린 여동생을 양육하면서 내 동생이 노인네들의 그 애완물이 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소년도 있고 또 그 고난의 마지막 웃음도 꼭 그 운수 좋은 날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빠가 그 떡을 어렵게 구해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동생 기순이가 이제 죽었죠. 죽음이죠. 그래서 막 그 떡을 이제 여동생에게 막 손에 쥐어주면서 막 이제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런 완전히 운수 좋은 날의 그 장면들과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들의 양상도 굉장히 이제 이런 정신이 좋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소녀 인물을 탐구하겠다고 서론에다가 연구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 더 최변 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왜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가 조금 불일치한 면이 있지 근원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다 하나씩 거기에 겹쳐 있어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100주년 어린이 100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떤 치우치는 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든 것을 포섭하고 그리고
이전의 100년과 이후의 100년을 이어가는 이런 제목으로 그냥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논문을 한 80% 이상 쓰고 나서 제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이 이것으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변 쌤 어떻습니까? 예, 이긴 시간 동안 세션 1과 2를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 그리고 문화예술, 한국의 아동문학, 저력 이런 것들의 핵심들이 다 오고 갔는데요. 그만큼 또 이제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토론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김현희 작가님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정책 중에 1어린이 1작가 만나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흥미롭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오셔서 작가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저희가 세계 어린이 책 읽기 모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뉴질랜드 특집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저기 하셨던 분이 발표를 하면서 조이 카울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국민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그분 거를 또 타고 들어가서 막 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1어린이 1작가 모임에서 학교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1년에 한 작가씩 하고 다 만나면서 자기 작가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그 프로젝트로 그 나라의 전통 그 문화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복 가지고 해서 이 알파벳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책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그 1어린이 1작가 만나기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작가를 가지고 큰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하자면은 대학에서 연계를 해서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그 대학에서 1년에 하루 그 대학에서 자기 캠퍼스에다가 그 모임을 지역신문에다 신어요. 모든 작가와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과 사서와 그다음에 퍼블리셔, 어린이 누구나 다 한 10,000원, 20,000원의 돈을 내면 그 자리에 다 참석해서 피크닉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라든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가 조금 더 한 가지만 말해야 될 것을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세션 2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